안녕하십니까? 이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세션인데요. 이제 다른 세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산드라이고요. 제게 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수익화와 유저 확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제가 20분 동안 인사이트, 베스트 프랙티스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이후 누들케이크 스튜디오의 벤님을 모시고 Q&A 또는 파이어사이드 챗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 스튜디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아직 입장 중인 분들이 계셔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먼저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님이 기조 연설에서 언급하셨듯이 전 세계 플레이어가 약 33억 명 정도고 그중 상당수가 모바일 사용자입니다. 즉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바일 플레이어가 많은 시대입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게임을 어떻게 만들까? 뿐만 아니라 이 게임을 어떻게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죠. 여러분 대부분은 훌륭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인디 개발자나 작은 스튜디오와 대화를 나눠보면 수익화 전략을 고민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IAP나 광고 그리고 또 유저 확보도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의 목표는 여러분께 성장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와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저희는 게임 그로스 루프라는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간단합니다. 먼저 이쪽에서 수익화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게임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저의 참여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 다시 말해 첫 매출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께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팁을 좀 드리자면 먼저 세 가지 전략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은 플레이어 세분화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동일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플레이어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가끔씩만 들어옵니다. 어떤 플레이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매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세그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가끔만 플레이하는 캐주얼 유저부터 우리가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가장 높은 가치의 유저, 즉 돈도 많이 쓰고 플레이도 자주 하는 유저까지 다양한 그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느 그룹에 속하든 간에 여러 전략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세그먼트들을 각각 독립된 그룹으로 보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분화 외에도 유저의 라이프타임에 걸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요. 게임을 시작한 지 25일이 되면 전체 유저의 약 75%가 전환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25%는 남아 있고요. 이들을 찾아내어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는 또한 유저가 게임을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게임의 여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에는 초기, 중기, 후기 단계가 존재하고 각 단계마다 목표가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유저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저가 게임의 코어 루프를 이해하고
하고 여기에 또 참여하고 몰입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나중에 벤님과 함께 짚어보겠지만 또 좋은 튜토리얼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력적인 가격의 스타터 번들을 제공해 앞서 언급드린 75%의 유저가 최대한 빨리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기입니다. 이 단계는 전환의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수익화의 핵심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점에는 유저가 이미 코어 게임 루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를 더 깊이 게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부스터를 제공하거나 기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포모 효과를 만들어내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후에는 후기 단계에 진입하고 이때는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즉 유저가 계속해서 게임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이렇게 하려면 IAP 스토어에 다양한 번들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할인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광고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고 여러 사이클이 형성되게 되죠.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 IAP 전환율입니다. 이쪽에 파란 부분을 보시면 가장 성공적인 게임들은 전체 유저 중 약 3에서 4%만이 과금 유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지만요. 이들이 굉장히 큰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유저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적이지 않은 게임일수록 전환율은 더 낮습니다. 즉 저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저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6%의 유저는 인앱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다음 다룰 문제는 이 96%를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까입니다. 광고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선 다양한 그런 포맷들이 있겠지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형식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왜 서피싱 타임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광고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게임 내 광고 배치에 따라 유저가 어떻게 광고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은 장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예상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가 부족한 순간에 보상형 광고를 제안하면 무려 43%의 플레이어들이 광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데이터도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배치들도 장르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참여 패턴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유저의 게임 내 라이프타임에 따라 광고 시청 패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초기 단계의 유저와 중후반 단계의 유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오래 플레이한 유저일수록 24시간 동안 더 많은 광고를 시청합니다. 여기에 2.5, 2.3이라는 수치가 바로 유저가 24시간 동안 본 광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세분화 그리고 유저 라이프 사이클을 기준으로 한 전략까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게임에 노출되는 광고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광고 품질을 어떻게 좋게 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에듀퀄리티라는 툴을 개발했습니다. 이 툴은 여러분의 게임에 연동된 모든 광고 네트워크에 여러 다른 광고, 크리에이티브, 광고 캠페인, 또 게임에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누가 어떤 매트릭을 돌리고 또 어떤 광고가 유저 이탈을 유발하는지, 또 부적절한 콘텐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툴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먼저 유저 불만 처리입니다. 유저가 플레이 스토어 등을 통해서 이런 광고를 봤는데 부적절했다 또는 성인 컨텐츠가 나왔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유저가 어떤 광고를 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가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령 적합성 문제입니다. 특히 더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이라면 광고가 연령대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탈 관리입니다. 유저 이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광고가 유저 이탈을 유발한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또 동시에 해당 크리에이티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유지 또는 제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어떤 미디에이션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형 SDK로도 제공이 되고 번들 형태로도 제공되니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장 루프의 수익화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세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게임의 라이프타임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그먼트별로 전략이 다르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와 IAP는 당연히 다르죠. 또 투명성과 광고 품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파트를 이해했으니 루프의 다른 쪽인 올바른 플레이어를 찾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수익화 파트와 유저 확보 파트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유니티에는 유저 애쿼지션 트랜스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화 매출을 유저 확보 캠페인에 자동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쉽게 UA를 시작하고 광고 수익을 곧바로 UA 쪽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첫 번째 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저 확보라는 작업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페인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추적하셔야 될 KPI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유저 확보가 수익화보다 더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화는 SDK를 넣고 돌리면 되고 최적화를 하면 되는데요. 훨씬 쉽습니다. 요즘 비딩도 있고 워터풀 최적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UA 측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KPI도 많습니다. 성능 KPI, 참여도 KPI, 수익화 KPI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OAS KPI입니다. ROAS는 Return on Ad Spend의 약자이고요. D1, D3, D7 등은 광고 투자 대비 수익을 측정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LTV 곡선이 변함에 따라서 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바로 이건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CPI 설치당 비용보다 그 유저로 인해 버는 금액이 더 커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마진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자신의 게임을 홍보하려는 경쟁사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게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단계는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MMP가 있습니다. 모바일 메셔먼트 플랫폼인데요. 여러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표가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MP는 간단히 말해서 단일 진실 공급원입니다. 즉 여러분의 모든 UA 채널의 유저 확보 성과를 한 곳에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측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어떤 광고 노출이 설치로 이어졌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설치가 유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중이 큰 게 이상적이겠죠. 또 좋은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를 분석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MMP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지역 전략입니다. UA 캠페인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티어2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경쟁이 덜하고 비용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비용이 낮은 환경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반복한 후에 비용이 높은 티어1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캠페인을 세팅하고 최적화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일부 네트워크는 요구하는 최소 예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루 몇백 달러 정도로 시작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설정한 목표와 예산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이 정도가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크리에이티브입니다. UA 캠페인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합니다.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크리에이티브 제작은 캠페인 시작 때 한 번만 만들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기존 크리에이티브에 익숙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이른바 크리에이티브 피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게임에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보여주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초기 설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교체하고 새로 제작하는 흐름을 유지하는 겁니다. 보통 5, 6가지 다른 컨셉을 잡고 그중 3, 4개 정도의 크리에이티브를 실제로 제작합니다. 플레이어블 광고, 영상 광고, 엔드카드 등 다양한 형태를 제작해 네트워크마다 어떤 것이 가장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캠페인이 라이브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캠페인 최적화입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30분이 넘을 주제라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할 일은 코호트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왜 코호트를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로아스 D7 기반 최적화 제품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빨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D8입니다. 왜냐하면 최적화를 위해 7일간의 전체 성과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결과가 좋다면 좀 조정을 하고 예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잠시 예산을 낮춘다든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제 유저 확보 파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UA를 위한 예산 출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KPI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 즉 MMP, 지오, 예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하고 조정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UA 과정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이 UA 전략을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베이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실제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제 파이어사이드 챗을 위해 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띄워놓고요.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조언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특별히 반대하는 부분은 없고요. 특정 부분에서 관점이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좋습니다. 벤은 캐나다의 누들케이크 스튜디오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먼저 본인과 누들케이크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벤 슈미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누들케이크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거의 1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고요. 꽤 오래됐죠.
저는 기술 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해왔고 업계의 다양한 부분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한 게임은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 잘 모르겠고요. 20개가 넘나요? 네, 20개 넘습니다. 특히 누들케이크의 초창기에는 게임 출시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요즘은 양보다 질을 더 중시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자주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누들케이크는 인디게임 스튜디오이자 퍼블리셔이기도 합니다. 자체 제작 게임도 만들고요. 전 세계 다양한 개발자들이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2011년에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PC와 콘솔 시장까지 확장했습니다. 지난주에 윈터보로라는 게임을 출시했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또 2주 후에 세터 슬랄롬이라는 새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거의 제가 혼자 개발한 작품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큰 상업적 성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애정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틀리면 좋겠죠. 그러니 프리오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이 게임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출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들케이크에서 정말 많은 게임들을 출시해 오셨잖아요. 지난 12년 동안 무료 플레이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어떤 변화들을 보셨나요? 그리고 그 변화들이 지금까지의 작업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 게임을 발견하는 게 훨씬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누들케이크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게임을 출시하면 품질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서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훌륭한 게임을 출시해도 아무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은 시장에 경쟁 게임이 훨씬 더 많고 또 과거에 히트했던 게임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게임들이 매일 컨텐츠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발견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어 운영 방식이 과거에는 에디토리얼 중심, 즉 팀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임을 소개해주는 방식이었다면요. 지금은 완전히 매트릭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스토어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이 얼마나 잘 전환을 하는지, 얼마나 잘 수익화하고 리텐션이 좋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글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기술적 성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이 자주 크래시하거나 ANR을 발생시키면 프로모션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개발 단계에서 게임 자체를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드셔야 하고 플레이어 유지에도 더 많은 고민을 들이셔야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요. 그래서 게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화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다양한 게임을 출시해 오셨고 게임마다 수익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장르에 맞는 올바른 수익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수익화 관련 발표를 듣고 나면 가능한 모든 수익화 아이디어를 즉시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게임 자체가 핵심 제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선 중요한 것은 게임이 플레이어를 몰입시키고 그리고 계속 플레이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화에만 신경 쓰기 시작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수익화 요소 없이도 플레이어를 몰입시키지 못했다면 광고나 결제를 추가한 뒤에는 절대 몰입시킬 수 없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수익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회사들은 아예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화 모델에 맞는 게임 아이디어만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고 코어 게임 루프가 잡힌 뒤에 이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상형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적절한 중간 휴식 지점이 있는지, 아니면 게임 흐름을 해치는지 생각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게임의 수익화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앱 결제 기반 수익화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광고 수익화와는 어떻게 함께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네, 인앱 결제의 경우에는 이 방식이 여러분의 게임과 잘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르나 게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이 게임에 인앱 결제를 넣는 좋은 방식이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셔야 합니다. 플레이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플레이어가 약간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마다 굉장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장르에 따라 달라지죠. 비슷한 맥락인데요. 게임을 구축하면서 훌륭한 게임 플레이를 유지하는 것과 수익화를 적용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네, 이 부분도 게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처음부터 수익화를 염두에 두고 게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다른 게임에서 잘 작동한 수익화 전략이 반드시 내 게임에서도 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주 재미있고 잠재력이 높은 게임이 수익화 요소를 잘못 추가해서 오히려 좀 맥이 빠지는 사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기부터 이 게임에서 인앱 결제를 넣을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 그리고 또 보상형 광고를 넣어도 흐름이 깨지지 않는 것은 어딜까? 또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사용할 만한 수익화 포인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앱 결제와 광고 수익화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광고가 인앱 결제를 잠식한다든지 혹은 오히려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 광고와 인앱 결제를 함께 넣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상형 광고가 인앱 결제보다 너무 좋은 보상을 주면 플레이어는 인앱 결제를 굳이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앱 결제는 플레이어가 이걸 사면 보상형 광고 몇 번 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치 있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혹은 아예 인앱 결제가 광고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독점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게임 첫날부터 광고를 넣는 것도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유저를 게임에 몰입시키고 어느 정도 전환 가능성이 생긴 뒤에 넣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르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수익화 전략 이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광고 기능은 게임 초반부터 존재하는 것이 좋지만 플레이어에게 초반부터 바로 노출되지는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실제로도 성공적으로 적용해온 방식은 일단 초반에는 이런 수익화를 거의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게임에 확실히 몰입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수익화 요소를 많이 보여주면 게임이 좀 돈을 뜯어내려는 느낌으로 느껴져서 플레이어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플레이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좀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게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스코어 기반 게임이면 플레이어가 일정 점수에 도달했을 때 이제 게임을 충분히 이해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레벨 기반
게임이면 전체 튜토리얼을 완료하고 몇 개 레벨을 플레이한 시점부터 수익화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인앱 결제를 활용할 경우 스타터 번들은 훌륭한 전략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구성도 매력적으로 만드시면 플레이어가 쉽게 게임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상형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어에게 제안을 해보고 플레이어가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로컬 데이터 수준에서라도 플레이어가 어떤 수익화 요소에 반응하는지 추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플레이어가 인앱 결제나 보상형 광고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강제 인터스티셜 광고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광고는 좀 신중하게 삽입하셔야 됩니다. 플레이어가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강제적으로 인터스티셜 전면 광고를 넣으면 특히 좋아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의 경우에는 아예 게임을 이탈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보상형 광고도 계속 이용하지 않는다면 강제 전면 광고를 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튜토리얼 완성에는 시간을 얼마나 들이시나요? 튜토리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널리틱스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튜토리얼에서 플레이어가 이탈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에 애널리틱스를 넣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튜토리얼 중 어떤 단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거나 개발자인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면 플레이어가 아주 초반에 게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토리얼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첫 사용자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플레이어가 받는 첫 인상이 완성도 있게 다듬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이 섹션에서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고 기능 측면이나 플레이어의 광고 참여도 측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광고가 훨씬 정교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교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광고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졌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일할 때만 해도 비디오 애드라는 것이 거의 새로 나온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이미지가 팝업되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새로운 포맷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레이어블 애드는 정말 훌륭합니다. 플레이어가 즉시 게임을 체험해보고 재미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저도 회사 게임을 테스트할 때 플레이어블 애드를 보면 영상만 봤을 때는 별론가 싶은 게임도 실제 플레이해보면 재밌어서 다운로드 해볼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고 또 종료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넣는 위치에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인터스티셜 같은 경우도 5에서 10초 정도면 닫을 수가 있었고요. 또 보상형 광고도 30초면 끝났었는데 요즘은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 경험을 해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런칭 전략입니다. 그리고 유저 확보, 최신 타이틀에서 다운로드를 확보하는 과정이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을 하나 런칭했다고 들었는데요. 2주 전이었나요? 맞나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시장 진입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소프트 론칭은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 론칭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윈터보러 론칭에는 크게 참여하진 않았는데요. PC 콘솔 게임이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관여했던 슈퍼 플라피 골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양말을 신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글로벌 런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여전히 소프트 론칭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소프트 론칭을 진행을 했는데요. 몇몇 국가에서 먼저 출시를 했고
또 웹사이트에서 베타 테스트 신청을 하신 유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간을 이용해서 게임의 핵심 메커닉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경험을 즐기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익화나 멀티플레이 요소 등 완전한 게임 경험을 만들기 위해 넣고 싶었던 기능들이 다 준비되기 전에 글로벌 런칭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플레이어를 늘려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저희는 애널리틱스를 잘 구축을 했고 그래서 신규 유저들을 통해 무엇이 잘 되고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디스코드에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플레이어 의견을 수집해 게임을 더 개선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기능을 추가해 왔고요. 지금은 게임을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로드맵이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특정 시점이 되면 유료 유저 확보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등 여러 작업들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이 전략이 잘 진행이 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 콘텐츠를 추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냥 반응이 보통이다 하며 리소스를 조금 줄이고 다음 프로젝트를 살펴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명확한 런칭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죠. 사실 게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저희 자체 타이틀이랑 퍼블리싱 타이틀처럼 매뉴얼대로 엄격히 하지는 않고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초기 런칭이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앱스토어 초기에는 게임을 런칭하면 다운로드가 폭발적으로 몰리고 바로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롱테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골프 블리츠라는 게임도 런칭 후 4, 5년이 지난 시점이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기 런칭이 예전처럼 게임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 게임은 어떤 점이 달랐나요? 4년 뒤에 뭐가 변해서 그렇게 됐나요? 제 생각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능 추가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해서 추가하고 또 추가하게 되고 결국 게임이 점점 좋아지죠. 유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규 유저를 계속 확보할 수 있으면 이탈 속도보다 신규 진입 속도가 더 빨라지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오늘날 처음 타이틀을 론칭하는 스튜디오가 제한된 리소스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마케팅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라고 조언하실까요? 네, 제한된 리소스라고 하시면 보통 예산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을 더 들여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선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일단 정말 많이 자주 올리셔야 됩니다. 개인 계정에 올리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 계정이나 게임 전용 계정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자주 올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올릴 때마다 새로운 누군가가 게임을 알게 될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귀찮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주 올려서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하실 때 콘텐츠가 완벽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밈이 3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든 콘텐츠보다 더 잘 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자신의 게임을 자주 보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니치 커뮤니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레딧도 좋고요. 때로는 커뮤니티에서 홍보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주면 또 아주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 외에 프리오더도 굉장히 중요하고 런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팀 게임이라면 마켓에서 보일 만한 수준의 페이지가 준비되는 즉시 이걸 올리시고 위시 리스트를 모으기 시작하세요. 모바일도 프리오더를 할 수 있지만 모바일은 프리오더 유지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출시하지 않으시면 그동안에 모은 프리오더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시 시기를 확실히 맞출 수 있을 때만 프리오더를 올리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작은 캠페인들을 시작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측의 프로모션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은 좀 더 까다로운데요. 어딘가에 폼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 앱스토어 커넥트에는 게임의 피처를 요청할 수 있는 섹션이 따로 있으니 이 부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왜 멋진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애플이 좋아할 만한 애플 스페시픽 기능들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새로 낸 기능을 재빠르게 구현했다거나 새로운 하드웨어를 잘 지원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요. 애플은 자기들이 새로 만든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종종 스토어에서 좋은 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고 전체 예산이 $2,000 정도 되면 어디에 쓰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작은 규모의 캠페인으로는 차트 상위권에 오른다던가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것은 그 돈을 좋은 데이터를 얻는 데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리텐션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게임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 예산으로는 메타, 즉 페이스북 어디언스 네트워크에서 작은 캠페인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초반 타겟 유저층을 찾아내는 걸 정말 잘하고요. 그 이후에 다른 매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작은 캠페인으로 시작하고 아마 그 $2,000도 둘 혹은 여러 개의 캠페인으로 나누어서 쓸 것 같습니다. 목표는 애널리틱스를 통해 게임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유저 한 명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그 데이터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디언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 비용 설치로 최적화하지 마시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 수는 확 늘어나지만 의미 없는 쓰레기 트래픽이 됩니다. 아무도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지 않고 쓸만한 데이터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이 제 역할을 하게 두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니치를 찾아줍니다. 그 후에 어떤 유저층이 캠페인에 반응했는지 보고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UA 섹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출시된 게임에서 어느 순간 어떤 변화를 줬더니 갑자기 수익이 확 올라간 전환점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인앱 구매든 광고 수익이든 뭐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여기에 돈을 더 쓰고 캠페인을 키우자라고 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네, 몇 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처음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정말 짜릿합니다. 이제 머니머신을 킬 때가 됐구나. 돈을 쓸 때마다 그 이상이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 시기가 끝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은 보통 가장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유저들이 초반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확장할수록 점점 덜 좋은 유저들을 얻게 되고요. 결국은 효율이 떨어지면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한번 큰 유저 유입이 온 이후에는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오가닉 유저가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그 캠페인으로 들어온 한 명의 가치를 넘어서 그 플레이어들을 통해 다른 플레이어들도 유입되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퍼블리싱인데요.
퍼블리셔로서의 역할,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아까 퍼블리싱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하우스에서 만든 게임과 퍼블리싱 타이틀을 마케팅하거나 수익화할 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누들케이크에서는 솔직히 모든 게임을 우리 게임처럼 대합니다. 각 게임의 마케팅 방식도 다르고 수익화 방식도 다르고요. 게임마다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다루는 게임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플랫폼이나 수익화 모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큽니다. 다만 퍼블리싱 타이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교과서적인 방식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더 엄격하게 따르는 편입니다. 다른 파트너들이 함께 얽혀 있기도 하고요. 저희 마음대로 큰 리스크를 졌다가 파트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좋은 퍼블리셔를 두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금을 받는 것 말고요. 퍼블리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자금이지만요. 경험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퍼블리셔가 당신의 게임을 반드시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경험으로 당신이 빠질 만한 함정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칭 준비 같은 실무도 많이 세팅을 해줄 수 있고요. 업계 네트워크도 큰 자산입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도달하지 못했을 기회에 퍼블리셔 덕분에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셔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사실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스튜디오나 1인 개발자 입장에서 게임 개발의 모든 영역을 잘하는 데는 시간이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마케팅까지 직접 잘하려고 들면 정말 끝이 없는데요. 좋은 퍼블리셔는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 맡아서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당신이 게임 자체를 최대한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서 약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애널리틱스도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인디 개발자나 소규모 스튜디오 입장에서 애널리틱스 시스템 구축 시 가장 흔히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애널리틱스의 중요성은 이미 들었고 보고 싶은 KPI들을 실제로 잘 볼 수 있도록 가볍지만 실행 가능한 애널리틱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주 보이는 함정은 특히 인디 스튜디오의 경우 애널리틱스가 아예 없는 것에서 바로 애널리틱스가 너무 많은 경우로 가게 됩니다. 큰 회사들이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따라하는데요. 작은 스튜디오는 결국 전담 데이터 분석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애널리틱스로 어떤 질문에 답을 얻고 싶은지, 어떤 지표를 추적할지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 거기에 맞게 애널리틱스를 설계하시고 A/B 테스트도 그에 맞게 세팅을 해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이 뭐였죠? 네, 가볍지만 실행 가능한 구조로 세팅하는 데에 대한 조언이요. 네, 또 자주 나오는 함정을 말씀드리자면 애널리틱스를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는 겁니다. 개발자로서 애널리틱스 테스트가 정말 귀찮다는 건 잘 압니다. 이벤트를 잔뜩 넣고 앱에서 거의 1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파이어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 가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큰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돌린 뒤에 정작 알고 싶었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못한 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이고요. 네. 테스팅이 사실 지루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 애널리틱스 플랜을 세팅할 때 초점이 되는 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irst Time User Experience와 Progression, 즉 리텐션 쪽이고요. 두 번째는 수익화입니다. 리텐션 쪽에서는 튜토리얼을 정말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단계에 애널리틱스 이벤트를 넣어서 어디서 사람들이 이탈하는지 아셔야 되고요. 초반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기반 게임이라면 각 레벨이 끝난 때마다 이벤트를 넣어서 특정 초반 레벨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유저가 이탈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경험을 부드럽게 다듬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보너스 같은 리텐션 훅이 있으면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보상이 충분히 매력적인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애널리틱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게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수익화 쪽에서는 모든 보상형 광고에 애널리틱스 이벤트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에 많이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를 통해 여기 보상을 2배로 주면 클릭률이 더 올라가는가 이런 부분을 실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보상을 줘서 이제는 인앱 결제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고요. 어쨌든 보상형 광고 전체를 잘 분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당연히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방향대로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가격이나 구성을 조정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상품 유형을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강제 광고에 대해서도 애널리틱스 이벤트를 넣어야 합니다. 이쪽은 보통 다시 리텐션 문제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강제 전면 광고로 인해서 리텐션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떠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한 7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유지 그리고 업계 인사이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어에 이미 올려둔 게임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큰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인데 그 게임들을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숨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지 않으면 굳이 게임을 자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모바일 마켓, 그 중에서도 구글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최소 2년에 한 번은 최신 SDK 타깃을 맞추도록 요구합니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특히 게임이 많으면요. 또 보안 취약점도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광고 네트워크 쪽에서 발생할 때도 있고 또 인앱 결제 쪽에서도 항상 최신 빌링 라이브러리를 쓰라는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지금은 16KB 페이지 사이즈 제한 같은 게 있고 예전에는 64비트 전환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게임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숨은 비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맞추려다 보면 유니티 버전도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유니티 버전업은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지만요.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이 깨지거나 어떤 건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유니티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결국 광고 네트워크 등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게임이 광고 기반이라면 광고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광고 수익도 더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럼 개발자들이 유저 확보나 수익화 전략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익화에 대해 많이들 갖고 계신 오해 중 하나는 뭔가 만능 솔루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게임을 보고요. 사람들은 저 게임이 쓰는 수익화 모델을 우리 게임에도 그대로 넣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 안 통합니다. 수익화는 게임마다 따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 게임을 가장 잘 살려주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유저 확보 쪽은 어떤가요? 네, 유저 확보 쪽의 흔한 오해는 정말 큰 예산이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시간을 들여서 무료 채널들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작은 예산만 더해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꼭 광고 예산이 5만 달러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꼭 차트 1위를 노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신규 유저 유입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앱스토어는 점점 더 매트릭 드리븐 모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괜찮고 유저 확보를 조금만 해줘도 그걸 계기로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유기적으로 유저 유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게임 성장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또는 더 많이 강조되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게임 성장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게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게임 자체가 시장과 잘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원하는 지점까지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게임이 너무 니치 카테고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포화된 장르에 있거나 혹은 게임이 정말 훌륭하긴 한데 이 게임이 왜 그렇게 멋진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매력을 마케팅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게임을 성공시키기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게임을 만든다면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이 게임을 어떻게 마케팅할지, 어떤 시장에 내놓을지를 미리 고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